419페이지로 갑니다. 자, 418페이지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정채무로 갑니다. 보정채무가 19회 차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왜 출제가 되었느냐? 그 당시에 보정채무에 관한 관련 조항이 신설 내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반복되더라도 뭐요? 그 조문 위주로만 검토를 하면 돼요. 자, 보정채무. 갑이 을에게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나의 채권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어떤 담보 재산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나의 채권이 담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자가 부동산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말고 뭐요? 다른 사람을 보정인으로 세우라고 그죠? 그래서 채권자와 뭐요? 보정인이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뭐요? 이행치 아니했을 때 보정인이 대신 뭐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채권자고 보정인이 합의, 즉 다른 말로 계약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들 간의 계약을 보정계약이라 합니다. 보정계약. 즉 보정계약은 누구 간에 체결돼요? 채권자와 보정인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 계약에 따라서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죠. 이와 같은 채무를 뭐요? 보정채무라 한다는 겁니다. 보정채무. 자, 그런데 보정자가 붙으면 어떤 게 떠올려요? 내가 보정을 잘못 쓰면 나의 잘못 없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해서 민법 등 각종 법에서 보정에 관한 어떤 제한 규정을 마련을 합니다. 자, 볼게요. 428조 1항 보정인은 주채무자가 이행치 아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항 당연히 뭐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채무에 대해서 미리 보정할 수 있다. 428조의 2 미주국격 방식 제목 미주국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불효식 원칙이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항 보정은 그 의사가 보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미쳐볼게요. 반드시 뭐요? 서면으로 보정 의사가 표시돼야 돼요. 구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다만부터 미쳐보시고, 다만 그 서면도 뭐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답니다. 자, 그 다음 428조의 3 제목이 건보정이죠. 밑줄은 끊지 마시고, 우리가 물권법에서 건저당 배웠죠. 따라서 보정도 건보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30조 갑니다. 제목이 뭐죠? 부종성이죠. 부종성 체크할게요. 부종성. 자, 어떤 의미냐? 여기입니다. 보정은 뭐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했을 때 대신 거죠. 그럼 당연히 보정인의 채무는 뭐요? 주채무자의 채무보다 더 중할 수가 없죠. 그죠? 중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보정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 이 어떤 부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1조, 432조를 묶을게요. 1항 채무자가 보정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보정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 다음 433조, 433조 4조를 묶으시고 435조와 반대 표시를 할게요. 자, 433조 항변권이죠. 볼게요. 보정인은 뭐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배웠던 항변 사유는 어떤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죠?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 그다음에 이미 변제했다 그죠? 이와 같은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대신 채무자의 항변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양채권경.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즉 우리 민법 총칙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를 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상계권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상계치 않은 경우는 보증인이 대신 상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435조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취소권 또는 해제권, 취소권 또는 해제권, 뭐 적을게요. 해지권도 동의합니다. 여하튼 해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적을게요. 즉 이자가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취소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죠?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럼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는 당연히 누가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래서 보증인이 채무자가 된 취소권 등을 대신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신 취소할 수는 없고 그죠? 이자가 결정을 할 동안까지는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죠? 취소하면 없던 게 되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은 이를 이유로 자신의 보증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래는 433조, 4조, 5조의 차이점을 묻는 지문이 가장 보증 채무에서 유력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법조문 바뀐 그 부분. 근데 436조 2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미 지문화됐고 답으로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 넘기시면은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보증의사는 구두로는 부족하다 그죠? 서면으로. 다만 서면일지라도 전자적 형태의 서면은 효력이 없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금보증이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서 보증하는 경우 보증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근저당 그것도 올리면 되죠. 그 다음 부종성입니다. 3번 보증인이 부담은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치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그죠? 예. 그 다음 5번 제가 안 읽었던 조문이요. 예.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신용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는 미리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 금방 제가 한번 읽어봐달라는 그 조문이요. 이런 정도까지만 조문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채권 양도로 갑니다. 자, 채권 양도는 종료 표시하시고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받아주신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은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 채권 양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 양도인 각과 양수인 병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 양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 채권 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자, 볼게요. 채권 양도.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채권학교 민법 총칙입니다. 채권 양도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죠. 그죠? 그래서 준물권행위인 처분행위다. 그죠? 준물권행위인 처분행위입니다. 자, 쌍가루 2번으로 갑니다. 당연히 채권은 물건과 더불어 재산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는 뭐요? 채권 양도는 원칙. 자유다. 그죠? 당연히 채권은 자유로 양도할 수가 있다. 근데 물건이 가지는 양도성은 절대적이지만 채권이 가지는 양도성은 강범위한 범위에서 제한이 될 수가 있더라. 그죠? 자, 전문 볼게요. 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즉, 양도 자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치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즉, 일신전속적 권리 등은 양도 못하겠죠. 그래서 성질이 허용치 아니한 경우는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다음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 뭐요? 당사자 간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그죠?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 못합니다. 다만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그죠? 즉 당사자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거래 안전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채권은 당연히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자유입니다. 다만 성질상 또는 뭐요? 당사자 간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양도 금지 특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당사자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거기까지 적을게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자신들의 합의로 재판을 달리 못하죠. 그죠? 달리 못합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도 전부 명령, 전부 명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요?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전부 명령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각각 을간에 뭐요? 갑이 을에서 가지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특약이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갑에 대한 채권자 병이 뭐요? 재판을 통해서 갑에 의뢰한 채권을 당연히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있었죠. 그죠?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고 뭐요? 재판으로 갑에 의뢰한 채권을 병이 뭐요? 이전하는 전부 명령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어떤 양도 금지 특약으로 압류할 수 없는 뭐요? 채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재판으로 뭐요? 재판으로 전부 명령, 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즉 지문은 뭐예요? 6줄로 많이 적혀 있지만 꼭 한마디로 압류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전부명령, 압류 등의 대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인각과 양수인 병간의 합의만으로 갑에 의뢰한 채권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채권 양도로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려면은 450조요. 이랑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죽을게요. 양도인이 누굽니까? 채권자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치 아니하면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 양도 사실은 누가 통지합니까? 양도인이 통지한다. 그죠? 저 조문에다 적을게요.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양도인이 스스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죠? 스스로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 스스로 그 양도 사실을 뭐요? 채무자에게 통지하던 거죠. 자신 스스로 통지치 않고 뭐요? 다른 사람 뭐요? 시켜서 통지하던. 그게 뭐요? 대리죠. 그죠? 다른 사람으로 하면 대리시켜서 통지하든 상관이 없어요. 양도인이 통지하는데 직접 스스로 통지할 필요 없어요. 타인을 대신해서 통지도 가능하다. 나중에 본문에서 볼게요. 자, 그 다음 2항 중요 표시하시고
전항의 통지나 성낙은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본문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가보실게요. 본문. 자, 넘기세요. 1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 사실을 누가요? 양도인이 미줘볼게요. 양도인이 누구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합니까? 채무자에게, 그죠?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밑줄 긋지 마세요. 따라서 뭐야? 양수인이 채권자를 뭐요? 대의해서 자신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둘째 줄 반드시 뭐요? 밑줄 긋게 양도인 스스로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양도인 스스로 통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 양도인이 뭐요? 직접 통지치 않고 사자 밑줄 것이고 사자 또는 뭐요? 대리인으로 하여금 통지할 수 있다. 그죠? 그때 밑에서 둘째 줄 가운데 양수인도 밑줄 볼게요. 양수인도 마지막 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지? 다시 한번요. 이 키포인트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채권 양도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근데 양도인 스스로 통지할 필요 없고 사자나 뭐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통지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뭐요? 양수인도 양도인을 대리하여 그죠? 통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번 종료 표시하세요.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뭐야? 이중으로 양도했어요. 이중 양도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이중 양도의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은 어떻게 해요?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 의해야 됩니다. 이중 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은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 의해야 된다. 이때 확정 일자 있는 정서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확정 일자 있는 통지의 서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성낙에 붙여진 밑줄 볼게요.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여기까지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즉 서면에 기재된 뭐야?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밑줄 볼게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우 확정일자에 있는 통지 확정일자에는 양도 통지 밑줄 것이고 밑에 줄 바로 오면 선우가 있죠. 확정일자에는 양도 통지 선우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자, 거기까지를 키포인트 잡을게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어떤 말이냐? 병에게 갑이 을의 채권을 양도했다 그죠? 서면을 보니까 확정일자가 10월 10일자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자기 또 이중으로 양도했죠. 이자기는 서면에 확정일자가 10월 12일자로 돼 있어요. 그때 양자 간의 우열은 이와 같은 뭐예요? 서면에 기재된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그랬죠.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뭐예요? 이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어느 것이 채무자에게 뭐예요? 먼저 도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 뒤바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외우시면 되죠. 따라서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뭐예요? 확정일자의 뭐예요? 통지의 선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우에 따라서 일자 순위는 뭐예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선우에 따라서.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421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이랑 채무자가 이를 보류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게요. 채무자가 이를 보류하지 않고 전조의 성낙을 한 때에는 밑줄게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갑병 간에 채권 양도가 있었죠. 근데 채무자가 뭐야? 그래서 아무런 이도 없이 성낙을 했습니다.
그럼 양수인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에 어떤 하자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뭐예요?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2항요.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항.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는 거기다 한번 적으시고 그때는 채무자는 밑줄을게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밑줄으시고 양도인에 대한 생긴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까지만 통지했죠. 그때는 채무자는 뭐예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뭐예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차이점 다시 한번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뭐예요? 승낙을 해버렸죠. 그때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뭐예요? 양수인에게는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채권자가 단순히 양도 사실만을 통지를 했다, 그죠? 그때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뭐예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차이점 기억나시죠? 예. 자, 이렇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넘깁니다. 452조요. 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밑줄 그을게요. 아직 양도치 아니했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때도.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의미요?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죠. 통지했습니다. 채무자에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통지는 했지만 채권 양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또는 뭐예요? 그 양도가 무효였습니다. 무효였어요. 통지는 있었지만 그 양도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서리인 채무자는 적을게요. 서리인 채무자는 즉 채무자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죠. 그때 서리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습니다. 그 채무 뭐야? 실질적으로는 채권 양도가 없었다, 그죠? 그때 이를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은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믿었겠죠, 당연히. 그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항.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렸어요. 이를 없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뭐예요? 양도했다. 양도하지 않다. 지멋대로 한다면은 채무자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죠? 채권자의 단독의 어떤 처리 사표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를 처리하려면 뭐예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적혀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양도 사실 통지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밑줄 그을게요. 물어볼게요. 물건입니까? 채권이요? 당연히 채권이죠. 이전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이요.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그 다음 준물권행위 밑줄 그을게요. 당연히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의 하나인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양도금지 특약 밑줄 그을게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재판에 의한 압류 등은 막을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전부명령 압류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줄 마지막에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호 밑줄 그을게요.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선호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호였죠. 따라서 틀렸다 그죠? 확정일자 선호가 아니라 확정일자 선호가 아니라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의 선호다, 그죠? 통지의 선호.
확정일자 선우가 아닌 확정일자가 붙여진 통지의 선우에 따라서. 그 다음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반대 표시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금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왜요?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임차권은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임차권과 임대차 보증금 분리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오시느냐면 채무인수로 옵니다. 즉 채무인수는 채권 양도의 반대 현상이요. 자, 채무인수라면 뭐요? 인수인과 상대방 사이에 뭐요? 채무인수 계약으로 기존 채무자의 뭐요? 채무를 면하는 대신 인수인이 뭐요?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뭐요? 채권자에게 이전할 이와 같은 인수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채무인수계약. 그럼 채무인수계약이 유효하면 채무자는 뭐요? 기존 채무가 면제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볼게요. 453조. 이랑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미쳐볼게요. 이때 제3자는 인수인을 말합니다. 즉,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 개. 채무의 성질이 뭐요? 이를 허용치 않다는 허용되지 않다. 그죠? 그 다음. 이항.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면 죽을게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뭐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인수할 수 있다. 즉, 금방 봤던 인수계약은 누구와 누가네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인수인이 그에 가름해서 채무를 부담키로 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54조예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미쳐볼게요. 즉,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미쳐볼게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내가 채권자입니다. 어른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는 재산이 무일푼이다. 그죠? 이를 당연히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이 유효하려면 이에 대한 뭐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 455조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456조 체크할게요. 자, 민법 총칙도 올려볼게요.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처리 못하죠. 그럼 채무인수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채권자가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효력 발생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 이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한 채무인수는 미주국이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즉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있을 때까지는 철회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채권자 승낙이 있는 후에는
철회 변경은 할 수 없다 그죠. 이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458조로 갑니다. 당연히 인수인은 뭐요? 채무자의 채무보다 그 책임이 더 가중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59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친구인회가 뭐요? 을의 채무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 등을 썼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인수가 됐다 그죠? 근데 이자는 몰라요. A가. 그럼 당연히 나는 누구에게만 보정 의사가 있어요? 친구에게 뭐죠? 이자에게는 보정 의사가 없죠. 따라서 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정 등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볼게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정이나 제3자가 정한 담보는 뭐예요? 채무 인수로 소멸한다 그죠? 원칙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정인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기출문제요. 면책적 채무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이다. 그죠? 정답 1번이고. 2번.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정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요? 소멸한다죠. 소멸한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미주 볼게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죠.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가 성낙한 경우를 적을게요. 채권자 성낙한 경우 언제까지만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가 성낙하기 전까지만 그죠. 따라서 채권자가 성낙한 경우 그때는 당사자 임의로 인수 의사표시를 철회 변경할 수 없다죠. 없다. 그 다음 5번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성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면 줄게요. 성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채무인수 효과가 생긴다. 자, 그 조문을 안 봤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423페이지. 457조 소고 표면 줘볼게요. 익숙한 형태의 조문이다. 그죠? 자, 조문 볼게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성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채권자의 성낙이 있으면 소급표가 생긴다. 그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그 5번 지문을 보시면 돼요. 따라서 채권자가 성낙했다면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채무 인수 계약을 한 때로부터 뭐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죠? 소급해서. 예, 들었습니다. 자, 채무 인수에 관한 어떤 조문 논점까지 살폈어요. 자, 채권 총론 마지막입니다. 채권의 소멸. 의 파트 보세요. 채권의 소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다든지, 뭐 소멸 효과가 완성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법에서 민법에서는 뭐요? 채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로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여하튼 7가지 규정을 민법에서 두고 있더라고요. 예, 두고 있더라. 거기다가 일단 밑줄 그을게요. 자, 그 중에서 뭐요?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변제입니다. 변제에다가 밑줄 것이고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갑의 채권이 소멸한 원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을 했다. 그죠? 그러면 채권자의 채권은 만족을 얻어서 소멸한다. 그죠? 이를 뭐예요? 변제라 한다. 그죠? 변제. 근데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자가 대신 변제했어요. 내가 갑이라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채무 변제는 원칙 제3자도 대신할 수 있다. 자, 볼게요. 변제자, 옆에지. 이랑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죠? 즉,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를 허용치 않는 데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즉, 채무 변제는 원칙 제3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 등은 대신 못하죠. 그 다음에 대신할 수 있더라도 뭐요?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대신 변제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변제 수령권자입니다. 당연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채권자겠죠. 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 권한을 받은 대리인 등일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 적법한 변제가 되죠. 그래야만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변제를 받을 권한도 없는 자에게 잘못 변제했다. 그때는 뭐예요?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는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변제 수령권자와 가서 2번 표현 수령권자, 표현 체크해볼게요. 표현.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뭐예요? 표현 대리하고 똑같이 느끼시면 돼요. 자, 물어볼게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죠. 그럼 제목이 표현 수령권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변제자로부터 뭐예요? 변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표현 수령권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는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표현자가 붙었죠. 그때 표현대라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변제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겉으로 보기에 이자가 정상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같이 보인다, 그죠? 보이고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자가 뭐예요? 그렇게 믿음에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때 변제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뭐예요? 이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합니다. 이를 표현 수령권자 제도라 합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변제했기 때문에 이자는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또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때는 뭐예요? 자기들의 문제죠. 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든 부당이득 책임을 묻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보호가 될 거냐는 겁니다. 거기다 한번 관심을 둘게요. 470조. 그래서 표현 수령권자는 두 명이요. 470조하고 471조. 먼저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예요. 준점유자 적으시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설이며 가실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준점유자란 누구를 말하느냐? 니은으로 옵니다. 본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즉, 표현 수령권자 중에 하나죠, 그죠? 즉, 실질적으로는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인데 변제를 받을 권한자 같이 보이는 모든 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라 합니다. 자, 어떤 자냐? 둘째 줄 마지막 볼게요. 채권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표현 양수일, 즉 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뭐야? 실질적으로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도. 그 다음에 표현 상속인,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은 자, 위조한 영수증을 가진 자, 마지막 줄 밑줄볼게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자. 즉 채권자의 대리라면 변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자가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대리인 같은 어떤 외형적 뭐요?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 그럼 상대방인 변제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471조 영수증 소지자.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도 거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이 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겉으로 정상적인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자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 변제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면 그 변제는 위험하다.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표현 수령권자라 한다는 겁니다. 472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자고는 뭐예요?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가 아니죠. 그때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470조하고 471조만 정확하게 설명했던 부분까지만. 자, 그 다음 넘깁니다. 변제의 목적물. 자,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조문은 넘어갑니다. 463조, 464조 믿고 체크하시고, 특히 463조는 우리 시험에서 이미 몇 차례 지문이 됐어요. 제목이 타인 물건의 인도죠. 타인 물건의 인도면 적을게요. 채무의 변제로 채무자가 뭐예요? 자기 소유도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채무자는 적을게요.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제 목적물이 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공평의 원칙상 그 반환을 청구를 하려면 뭐예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의 하나죠.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반대 표시하시고, 그러면 그 물건이 내 거예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채무자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거죠.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내 거니까. 그죠? 소유자는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64조로 갑니다.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 있더라도 스스로 재산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였어요? 제한 능력자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죠. 또 그 해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463조가 더 중요합니다. 465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변제의 장소는 이미 했죠. 또 올려볼게요. 기억이 나는지 지난주에 했던 거. 특정물의 인도는 원칙 어디에서 변제해야 됩니까?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불특정물은 뭐예요? 채권자의 주소지다. 그죠? 그 다음에 변제 시기 체크하시고, 민법 총칙이요.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따라서 변제자는 굳이 꼭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해야 됩니까? 미리 변제할 수도 있어요. 미리 변제할 수 있죠. 따라서 미리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적을게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되죠. 약속한 기간까지 이자는 배상해야 됩니다. 변제 비용의 부담.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누구 부담? 채무자의 부담. 적을게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그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는 당연히 뭐야? 공평의 원칙 그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다음 옆에 집 변제 점검이 적을게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지문화된 적은 없어요. 474조.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변제자라면 당연히 뭐요? 영수증을 받아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 채권증서 반환 청구. 채권증서 즉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대. 전부 동으로 할게요. 즉 차용증은 언제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부 변제가 있는데. 그죠? 전부 변제가 있는 데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변제 이해 사유로 채권 전부가 소멸한 데도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영수증과 채권증서의 반환 청구는 다릅니다. 내가 변제자라면 영수증을 받아 챙기기 전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양면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밑줄 것이고 동시 이행관계. 반대로 뭐요?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 아닙니다. 즉 채권증서는 언제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 변제했을 때, 그죠?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자, 그 다음 영수증은 전부 변제했을 때만 영수증을 교부받습니까? 일부 변제했을 때도 영수증을 교부받아요? 일부 변제했을 때도, 그죠? 근데 채권증서의 반환은 뭐예요? 일부 변제만으로 부족하죠.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변제 충당 이하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